원소의 주기적 성질 한번 봐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두 가지를 배워보자. 먼저 원자 반지름을 배울 거고, 또 하나는 이온화 에너지를 배울 거야. 오버는 하지 않을 테니까 기초만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는 다 스킬이야. 알았지? 물론 얘가 무슨 학문이야? 분석화학 쪽이지. 데이터베이스로 꼭 암기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예외가 나타나는 부분, 그런 건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겠지?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얘를 배우거든. 원자 반지름을 지금 배울 거 아니?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중요한 건 원자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과학자들은 이 원자를 반지름이라고 측정한 걸 잴 때 어떻게 잴 거냐는 거지. 자, 자네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기준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뭔 것 같아? 업적이 있다든가 나라를 구했다든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죠? 근데 너희들 엄마 아버지도 다 훌륭하신 분이거든. 자, 그 기준을 잡으면 너무 많아. 흔해. 그죠? 다 누구의 엄마 아버지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직장인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임원들, 막, 그지? 또 사장, 상무,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학생들은 누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겠어? 잘생기네. 그지? 또 하나, 이쁘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 잘하는 애. 뭐 이런 애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그럼 꼬마들은, 어린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 책 속에 있어. 나와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 다 돌아가신 분들, 막, 그지? 걔들 책 속에서 배우니까. 하지만 니들은 그런 사람은 안 보여, 이제. 누가 보이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 그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과학을 꿈꾸는 모든 인류에게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 대한 조건이 오른쪽 PD에 나와 있고, 아무튼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는 주체가 누구냐? 전자야, 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화학은 전자학문이라는 걸 명심해. 원자 반지름에서 이 전자들이 노는 공간까지를 원자라고 치잖아, 우리는. 그치? 그것이 빈 공간인 걸 누가 밝혔어? 그렇지. 그 사람이 밝혔단 말이야. 그냥 앞에 막 통과해. 그치? 근데 그렇게 통과하는 빈 공간에서 전자는 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게 현대 오비탈론에서 배웠잖아. 그럼 과연 원자 반지름 핵으로부터 어디까지냐를 따지기 전에 그 전자를 못 도망가게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핵 속의 양성자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핵전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뭐라고 하냐고, 그를? 핵의 전하. 핵을 구성하는 전하를 띤 입자는 누구냐? 바로 얘라고. 얘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많을수록, 알았지? 핵전하는 세겠지. 이해 갔어? 얘가 많을수록 핵전하는 세단 말이야. 자, 네가 회사에 취직했어. 친구가 물어봐. 너 1년 연봉이 얼마야? 네가 6천. 오, 많이 받는 겁니다. 6천. 그런데 초기 때는요, 친구들끼리 6천, 우와! 얘는 그럼 한 2천 정도는 뭐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4천 저축에 차에 이런 거 하겠네? 그러다가 2년, 3년째 되면 6천? 셋 빼고 한 5,100?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알았어? 그런데도 연봉 6천보다는 연봉 8천이 돈이 더 남겠죠. 세금 떼고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액 전과 아니면 세액 후의 어떤 차이를 이제 안단 말이지.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 핵 전화가 센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유효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양성자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 이름값만큼 핵이 전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방해를 받는 게 있을까라는 게 이 장의 주요 요점이에요. 자, 원자 번호 1번 누구지? 걔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지? 그렇다면 걔는 핵전하가 플러스 1이며 알았니? 유효 핵전하도 1이야. 아, 여기서 뭐 느꼈어? 수소는 그냥 1이네. 근데 2번 헬륨은 아니야. 2번 헬륨부터는 이론값은 플러스 2잖아. 분명히 수소 2개 세졌잖아. 그런데 유효 핵전하는 2가 아니다. 왜? 헬륨은 전자가 몇 개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아, 핵이 전자를 당기는데 지들끼리 방해하는 거야. 왜? 전자가 전자껍질처럼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니네 배웠잖아. 그럼 내가 핵이고 이제 두면 돈단 말이야. 전자가 돌 때 이 전자는 거리를 일정히 두고 도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타났다가 뒤에도 나타났다가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자가 전자를 방해합니다. 핵이 어떤 전자를 당기는데 그 사이에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는 거야. 이런 효과들 때문에 핵 전하와 유효 핵 전하가 좀 달라요. 그럼 여기서 누가 더 커요? 핵 전하가 클 것 같아? 유효 핵 전하가 클 것 같아? 당연히 핵 전하가 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유효 핵 전하가 왜 작느냐? 그 영향을 주는 애가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이 장의 키포인트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연봉을 6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한 2천만 원을 저축하면 어떤 사람은 빚값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치? 그럼 그 사람들 사정사정에 의해서 다른 거야. 그렇다면 경제 포럼에서 어떤 경제지에서 6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대충의 생활은 평균 수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빚이 없다면 이런 조건을 단다거나, 뭐 차가 좋은 차를 안 탄다면, 혹은 이 사람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라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이 유효 핵 전하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들이 꼭 그 현상에 의해서만 얘를 유효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대학 가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일이야. 우리는 문제를 푸는 요건만 딱딱 집어서 할 거야. 기초반에서는. 알겠지? 먼저 유효 핵 전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당연히 누구보단 작다. 핵 전하보단 작은 거야. 알겠지? 그 유효 핵 전하를 배울 때 이거에 방해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자들 간의 가려막힌 거야. 알았어? 제일 먼저 뭐 배운다고? 이걸 배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원자 반대름을 측정할 때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는 전자보다는 최외곽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전자에 미치는 핵전하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알았지? 왜? 그게 반지름의 한 경계 기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최외곽의 전자가 핵의 힘을 얼만큼 받느냐? 100% 받느냐? 안 받아. 중간에 전자들이 그 힘을 자꾸 차폐한단 말이야. 차단. 그래서 스크린 이펙트란 말을 써. 스크린. 스크린이라는 표현은 스포츠 종목 중에 농구 있지. 농구 갔어? 농구 알아? 네. 농구라는 걸 아냐고. 네. 혹시나 모를까봐. 농구는 손으로 하는 스포츠인 건 알아? 네. 발로도 뛰어. 알지? 그리고 동그란 링링에서 공을 넣는 스포츠야. 덩크라는 거 알아? 덩크? 슬램덩크 알아? 그건 모르는구나. 알아요?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자네는? 그 박스오피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강백호인가 최백호인가? 그 최백호 씨는 가수고요. 최치수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강백호는 서태웅은 누군지 알아요? 아, 네. 송태석은요? 네, 알아요. 저도 영화 봤어요. 영화 봤어요? 네. 근데 최치수를 몰라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최소연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강백호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있는 거 알아요? 네. 걔가 최소연이에요. 아, 그래요? 걔 오빠가 최치수고 센터가 고릴라도 그러는 애가 아, 맞아요. 최치수예요. 그래. 부끄럽다. 그거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무슨 소리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보통 골대 밑에 있는 애들이 센터죠. 응? 최치수가 센터에 있잖아요. 그 강백호 역할이 뭔지 알아요? 포워드라는 애, 포워드. 포워드가 뭐냐면 센터 주변에서 미들슛을 쏘거나 아니면 가드, 그러니까 정대만이 있죠. 최치수 있죠, 저기 송태섭 있죠. 이래도 슛을 쏠 수 있도록 따라붙는 애들을 막아주는 애들이야. 밖으로 3점 라인에 뛰어가는데 밖으로 나중에 막아주는 애들.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슈터를 쫓아다니는 애가 걔한테 딱 막히면 공간이 비잖아요. 그때 슛을 쏘거든요. 그 스크린이라고 그래, 스크린. 여기서는 꼭 센터가 나와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게 스크린인데 전자들이 중심 획전화를 안쪽에 전자들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들 간의 가려막기 효과가 있는데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들도 막아요. 왜? 우리가 봤듯이 S오비탈도 봐봐요. 이렇게 나오잖아. 확률이. 그죠? 그러니까 노드가 있다는 건 알죠, 여러분들. 야구공, 볼링공, 축구공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쪽에 S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 ES가 있고 3S가 있을 때 1S에 있는 전자들이 2S에 있는 전자들을 가려먹는 효과가 뛰어나요. 근데 2S에도 전자가 두 개 채워질 수 있잖아? 그들끼리도 뭐를 한다? 가려막아요. 근데 그 효과보다는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저 친구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못 찍잖아요. 그리고 장난치는 애들 있잖아. 이지라고 그러다 손가락 이러고 잘리고 그런 효과라고 보면 돼요. 핵이 어떤 전자를 당겨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전자들이 끼어드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게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껍질에 있다고 얘기합시다.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려막기 효과도 그거에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더 크다. 그지? 그래서 이 전자들 간의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껍질, 이게 에너지 준위죠. 이보다는 안쪽 껍질 전자 얘가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크다. 알았지? 그럼 안쪽 껍질은 무슨 뜻이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애들, 주양가스 값이 작은 애들을 말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K, L, M 그러면 M 입장에서는 K나 L 애들이 가려먹는 효과가 더 크다. L 껍질 입장에서는 K 껍질, K는 거의 없다는 거죠. 지들끼리. 하지만 헬륨은 존재한다. 하지만 수소는 네, 없다. 방해할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수소만 유일하게 핵전화와 유핵전화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려막기 효과가 핵전화를 유효값으로 만들어버린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유효액전화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효액전화는 실제 값이다. 실제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정한 거고요. 실제 어느 위치에 있던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말하는 건데 봐봐요. K 껍질에 있는 애도 유핵전화일 거고 L 껍질에 있는 전자도 유핵전화겠지만 같은 원자 내에서도 핵과 가까이 있는 애들이 실제 값과 이론 값의 차이가 좀 좁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나마 멀리 있는 애들이 좀 커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원자와 원자를 비교할 때는요 최외각 전자를 갖고 비교해요. 알았습니까? 최외각의 전자가 얼마큼 핵전을 받는지 그거 갖고 비교하고 같은 원자 내에서는요 핵과 가까운 애들이 아무래도 핵전화가 큽니다. 큰 영향을 받죠. 왜? 바깥쪽에 앞이 가려막을 경우수가 적으니까. 알았어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실제 값이다. 그럼 핵전화는요? 이론 값이에요. 이건 무슨 값이라고? 이론 값이에요. 이론 값. 이론 값만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값이라고 합시다. 그때 G라고 잡는 이 값이 이런 값인 핵전화라고 따졌을 때 알겠니? 이렇게 나오는 G 스타 이게 유효 핵전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느끼느냐?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같은 주기에는 핵전화가 커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유효핵전화는 줄어요. 줄은데 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껍질이 뭐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주기니까 전자가 많아지면 유효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이 차이를 보시죠. 더 떨어지죠? 그런데도 했던 번호가 작은 애보다는 큰 애가 유효핵전화는 더 세다. 알았니? 그래서 같은 주기 또는 중요합니다. 이거 원자 번호 크면 유효 핵전화 어떻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보세요. 이 이론의 예외예요. 자, 우리 이거 봤죠? 제가 왜 자꾸 세트화 하는지 꼭 알아두세요. 이 중에 질소를 빼볼게요. 8번 산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3번 안에는 번호 딱 뜨면 2주기 16조, 3주기 13조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8번, 9번, 그 다음에 뭐 10번, 11번, 12번, 13번을 놓고 봤을 때, 자, 8번. 요 정도에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여기까지 갑니다. 같은 주기니까 당연히 10번이 세죠. 그런데 11번으로 오면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냐?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뜻이에요. 같은 주기에서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까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전자 껍질수의 가려막힌 거. 얘 한 주기로 확 늘어났잖아요. 여기 원소는 3주기지 않습니까? 지금 얘들이. 그죠? 얘는 몇 주기고요? 그때 껍질이 확 늘어나면 안쪽 껍질이 생겨버리는 거죠, 얘가.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뚝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그림이 밑에 그림이에요. 124쪽 맨 밑에 그림. 거기 가만히 보면 밑에 파란색 줄이 누굽니까? 그게 2주기예요. 빨간색 줄이 3주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그 파란색 줄, 빨간색 줄 따라가면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족은요.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이 어때요? 훨씬 유효핵전화가 셉니다. 자, 무조건 원자 번호 크면 유효핵전화 세다라고 알면 돼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10번 내용보다는 11번 나트륨이 번호는 큰데 핵전화 떨어진다. 왜? 껍질이 생겨서 가려막기, 안쪽 껍질이 가려막기가 생기면 유효핵전화는 엄청나게 떨어뜨린다. 뭔 말인지 알겠어? 번호는 큰데 껍질이 바뀌어버리면.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자,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에요.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A, 여기 B, C, D. 자, 여러분 2에서 3주기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원자 번호가 연속적입니다. 2주기 원소 몇 개 있을까요? 그거 얘기해요. 이걸 데이터를 아는 친구들 금방 찾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예외. 알았죠? 10번보다 11번이 번호가 큰데도 껍질에 가려막기, 안쪽 껍질에 가려막기. 그럼 여러분, 유효 핵 전하는 실질적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죠. 그것도 최각의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힘을 가장 많이 변하게 해주는 게 전자 껍질이에요. 껍질이 닦이면 확실히. 근데 이건 조심하세요. 그럼 선생님, 2주기 원소는 무조건 3주기 원소보다 껍질이 어떠니까? 작으니까 핵전화가 센가요? 그건 아닌 건 알잖아요.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이 유액전화 셌잖아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런 유액전화를 본데 내가 왜 여기다 7번 질소를 쓰지 않았을까? 니네 가만히 봐. 7번 질소는 13번 알루미늄보다 작아요. 핵전화. 보세요. 밑에 데이터. 알았어? 8번까지가 13번 알루미늄보다 큽니다. 유액전화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라면 7번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제할 때. 알았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모든 걸 보여주지만 출제자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잖아. 뭔가 예외가 있고 따르기 어려운 건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알았어? 니들이 봐도 금방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쉽게 출제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뭡니까? 스피드. 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유효액전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유효액전화에 영향을 주는 게 과연 가려막기 효과하고 그리고 색이 갖고 있는 이 유효액전화 값. 근데 이 유효액전화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 이거 영향을 주는 요인에 전자들 간의 가려막기 효과도 있지만 이 가려막기 효과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전자들끼리 당겨요, 밀어요? 밀어줍니다. 음전화를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수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도 크지만 전자들 간의 반발력도 센 거예요. 이해 갔죠? 이 모든 게 핵 전하값을 유효값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걸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잡아서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복잡한 얘기를. 알았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뭐가 있냐면 원자 반지름하고 그죠? 이온 반지름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일단 과학자들이 우리가 오비탈, S오비탈을 보더라도요 전밀도 그림이나 아니면 경계선 그림을 보더라도 시커먼 쪽이 90% 그지? 그 바깥쪽도 없어요? 있습니다. 10%.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전자들 간의 원자 간의 경계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비금속은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지들끼리. 금속은 금속끼리 공유결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만 금속결합해요. 결국 너희들은 뒤에서 화학결합을 배우겠지만 금속결합이라는 건 화학식으로 대문자 하나로밖에 안 나타나요. N, AU, AL 이런 식으로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금속 간의 공유결합이 제일 화려해요. 원소도 있죠. H2, N2, O2 이런 식으로 화합물도 있어요. CO2, H2 이런 식으로. 근데 금속결합은요. 원소만 있어요. 여기 무슨 결합 받았죠? 이온결합. 그렇죠. 걔는 100% 화합물이에요. 이런 걸 딱 주시하고 가라고요. 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야 되니까. 이온결합은 100% 화합물. 금속결합은 100% 원소. 그럼 공유결합은 원소 and 화합물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연장에서 평등해서 배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요. 과학자들이 어떤 논리를 폈냐면 우리 입자 반지름 중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측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뭐냐? 이겁니다. 비금속 원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볼게요. 자, 얘를 측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거죠. 먼저 원자 반지름을 보시면 비금속 원소는요 조건을 겁니다. 얘들을 그냥 원자 상태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화학결합을 했다고 치자. 근데 비금속 원소가 자기 자신하고 결합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왜? 동일한 원소가 공유결합했을 때
그들의 핵강거리의 반으로 잡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버리면 어디까지가 이쪽 하나 A, B면 A 건지 어디까지가 B 건지 모르잖아요. 같은 원소끼리.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같은 원소 사이, 그것도 이중도 아니에요. 이걸로 정의한 거죠. 그럼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애 간단하게 측정해야 되는 누구냐? 얘. 이런 애들. 왜 얘들은 단일 결합하니까. 근데 N2는 어떻게 해? N2는 측정 못해요. 얘는 측정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단일 결합이니까. 얘는 왜 측정 못해요? 3중 결합이에요. 그럼 얘들 측정 못해요. 2중 결합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중심 원자 2개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 거리의 반 화합을 내서 측정합니다. 근데 정의는 맞잖아요. 얘들은 그냥 원소로 존재할 때는 다중결합을 해버리니까 화합을 내서 측정을 하는 거라고. 알았어?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럼 금속원소는 어떡하냐? 금속원소는 그냥 금속결합이에요. 금속원소들은 자기 자신하고 결합하니까 금속결합끼리 곱하기 2분의 1. 그냥 이건 안 나와요 시험에 잘. 그냥 원자들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이렇게 독립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원자는 없구나. 화학 결합할 때 반. 이걸로 측정했다라고만 보시고요. 알았습니까? 이제부터 원자 반지름에 지금 유액전하고 우리 가르마키오가 전자간의 반발력 이런 거 배웠는데 원인이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봐봐. 원자 반지름부터 볼게. 한번. 먼저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한번 볼게. 그 첫 번째가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 중요한 거, 같은 주기라는 것. 같은 전자 껍질수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라. 이 얘기는 안쪽에 껍질이 어떻다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안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가려막기가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뭐를 놓을 수 있냐면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 같은 주기에서. 그럼 뭐가 세죠? 이게 세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핵의 힘이 세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뭔 말이냐? 이 말을 왜 썼겠어? 유액전하가 세지더라도 껍질 수가 커지게 되면, 그지? 껍질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핵전하가 뚝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 아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봤을 때 10번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화학결합끼리의 반으로 잡다 보니 18조공 화학결합을 안 하잖아. 걔는 빠져버려서. 원자 반지름에서 취급을 안 한다고. 못재! 걔는 못재. 이 특징으로. 걔는 나중에 헬륨과 헬륨 사이에 결합을 붙여놓고 있잖아. 뭐 액화될 때가 있잖아. 얘들도 영하 269도씨에서 액화되거든. 그럼 그 핵강거리를 재면 그건 분자간 거야. 얘도 이론자 원자니까.
화학결합이 아니니까 걔는 빼버려. 알았지? 그래서 10번, 18번은 안 나와. 2번은 원자 반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럼 말하는 거 다 뭐지? 1족부터 17족 사이야. 그럼 그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해보자. 왜 안쪽 껍질의 가래막기 효과를 동일하게 놓고 측정했느냐? 이 영향이 더 커서 그래. 이 원자 반지름의 영향을 이거에 더 많이 받아. 그게 누구냐? 바로 얘야. 이거 여러분들 봐서 알지? 야, 3번보다 11번이 유액잖아, 쎄, 약해. 왼쪽 페이지에 있잖아. 오른쪽. 봐. 3번보다 11번이 유액잖아? 세단 말이야. 그런데 반지름은 11번이 더 크다? 뭘 말하냐? 유액체라고 분명히 세잖아. 그럼 확 당겨져야 되잖아. 아니라는 거야. 더 빵빵하게 커지는 거야, 반지름이. 크게 측정이 되는 거야. 왜? 껍질. 껍질이 증가하니까 유액체가 세져도 소용없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같은 쪽에서 느낄 거 아니야. 아, 유액체나보다는 전자 껍질술의 증가, 가래막기 효과가 더 원자 반전에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보자.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 플러스 3 누구야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중심에 플러스 4 이거 누구야?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작게 그린 거야. 그럼 여기에 얘들은 어떠니? 이거는 똑같잖아. 가려막기는 똑같은데 얘는 전자가 몇 개 있고 하나 있고 얘들은 몇 개 있어? 그럼 두 개 간의 반발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더 팽창할 거 아니야.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과학자들 보기에 이렇다는 거야. 얘들 전자적인의 반발력, 중심,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 모두 전기적 인력이지. 전기적 인력의 공식이 이거거든. 이거거든. 근데 대부분 R 값은 QQ 다시 값이 똑같지 않는 한 영향을 못 줘. 전자량 곱이 우선이라고. 봐봐. 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 간의 힘이야. 얘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 간의 힘이고. 그런데 전자와 전자는 뭐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간의 힘이지. 그러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은 중심핵과 최외각 전자 간의 힘보다는 무시할 수 정도 같다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봐. 핵의 전하의 증가값이 전자들의 증가값보다 더 우선한다는 얘기야. 유액 전하가 더 영향력을 준다라고 보는 거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핵 전하도 증가한다니까.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핵의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지름이 확 줄어야 되잖아. 아니야. 이렇게 커지는데 얘도 증가한다. 자, 중심 핵의 힘도 세지는데 가려막기 효과도 커져. 결론이 뭐지? 봐라. 증가했더니 얘가 커져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 무슨 소리지? 얘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알았어? 얘가 같으니까 얘의 영향을 받았지만 둘이 같이 변하면 얘를 따라간다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여기는 3번 리튬보다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커. 그런데 함부로 이거를 딱 단정짓지 말라는 얘기야. 들어봐. 2번,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리튬은 2주기 원소잖아. 근데 13번 알루미늄 몇 주기 원소냐? 그럼 누가 껍질이 많아? 그렇지. 그럼 누구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겠어? 그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맨 밑에 데이터 봐봐. 거기에 리튬 반지름 보여? 맨 왼쪽에 아래쪽. 그지? 리튬 반지름 보이지? 그러면
13번 알루미늄 반지름 봐봐. 좀 작지? 알아? 리튬은 2죽이지만 알았니? 2죽이지만 알루미늄부터의 13번, 14번, 15번 계절보다는 반지름이 커. 2죽인데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예외잖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외웠으면 참 좋은데 데이터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야 전자값에서 크면 반지름 크고 그 다음에 전자값에서 똑같을 땐 원자번호가 크면 반지름 이거를 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데이터는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럼 그걸 왜 달달달 외우냐고? 기출문제가 거기 부분에서만 냈으니까. 알았어? 반지름이라는 게 꼭 전자껍질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란 얘기야. 왜? 3번 리튬도 있잖아? 분명히 13번 알루미늄이 껍질이 많아져서 3번 리튬보다 가려먹기 효과가 큰 건 맞아. 맞는데 원자 번호의 양성자수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13번이면.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 번호가 세면은 핵전화가 세지잖아. 유핵전화가. 근데 그 전자 껍질이 또 많아져도 껍질 수가 증가하면 가려막기 효과가 엄청 세지잖아. 둘이 상반되는 과정이잖아. 반지름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이니까 애들은. 근데 누구 하나가 한계를 넘었으면 걔가 한쪽을 지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출제하려면 이렇게밖에 못 낸다는 거야. 출제자들이. 그래서 3번 리튬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응? 지금 뭐 수십 년, 수년이 지나갔는데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건 알았으라고. 분석화학이기 때문에. 알았지? 자, 다시 한번 보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와 가려막기 효과 중에 누가 영향력이 더 크다? 원자 번호가 더 큰 거야. 유핵전화가. 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의 전자들 간의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큰데 얘들이 껍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같은 족은 어때? 껍질이 늘어나 버리잖아. 그럼 반지름이 커진다. 이거 같은 족이다. 주기가 작다 할지라도 1족은 13족이나 14족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그게 2족이 리튬만 여기에 해당돼. 또 19번 칼륨은 해당이 안 돼요. 또. 알았니? 여기는 써주지 않았잖아. 19번 칼륨 저 위쪽에 있네. 그치? 기잖아. 이거 결국 뭐냐? 나트륨은 알았어? 나트륨은 칼슘하고 비교했을 때 칼슘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습니다. 알았어요? 칼슘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우리 20번이 끝이잖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2, 3주기에서 봤을 때 2주기가 만약 3주기보다는 반지름이 작은 게 아니구나를 보라고 그냥 참고로. 아셨어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이제 이온 반지름이에요.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거든. 첫 번째 볼게. 얘부터 보자.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이용하자. 우리가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하자 되거든. 근데 금속이 에너지를 받아요. 그 에너지를 금속 속에 누가 흡수하냐? 전자가. 무조건 모르면 전자야. 알았니?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전자가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야. 이해갔지? 이렇게 되면 봐. 1족, 2족, 13족 원소들이 대부분 금속 원소라고 따졌을 때 전자가 도망가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들이 사라져. 그럼 껍질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줄어들잖아.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껍질이 사라지니까. 이걸 이렇게 쓴다고. 이걸 분모 분자를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어. 이
트렁크감 같은 데 바꾸거든. 이게 이렇다라고 표현. 이게 금속 원소들이야. 자, 비교해보자. 11번 나트륨을 볼게. 네. 나트륨은 중심에 플러스 11이면서 K, L, M까지. 그치? 네. 그래서 전자가 안쪽 껍질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하나 있는 거죠. 얘가 에너지를 가지면서 노란색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는다. 그렇다고 이 껍질을 갖다니 노란색은 항상 바깥쪽만 도느냐? 안 그래. 이 11개 중에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요 위치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도망가는 거야. 확률이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 K, L 이렇게 된다. 전자는 몇 개가 돼버리고 그치 10개가 돼버리는 거지. 누굴 따라간 거야? 10번인데요. 그때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거. 그럼 얘는 누구고? 나트륨이지. 얘는 누가? 나트륨 플러스지. 출제자들이 뭐기감이야 이게. 이 원소는 몇 주기 원소야 원래? 원래 30. 그거 많이 물어본다고. 껍질이 2개 놓고 이거 몇 주기야? 3주기. 됐어? 이해 갔어? 자 이제 두 번째 음이온화를 보자. 음이온화. 음이온화는 세트 1에서 7번, 8번, 9번 세트 2에서 15, 16, 17번들이 음이온화 되는 애들이잖아. 비금속 원소라고 해요. 비금속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받아. 그렇게 되면 음이온이 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누가 방출한 거야 이거? 전자가 방출한 거야. 보다 안정한 상태로. 자 그러면 얘들은 잘 봐라. 얘는 지금 양의 온화는 누가 감소해서? 이온만 쟤는 준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변했나 봐봐라. 껍질이 변하냐 안 변하냐 얘는? 껍질은 안 변해요. 음이온들은 껍질 안 변해요. 그럼 원자 번호는? 안 변해요. 결국 얘는 전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전자가 뭐가 세진 거야? 반발력이 세진 거라니까? 그래서 이온 반점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점이 크게 된 거지. 알겠냐? 네. 그래서 이 값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라고 정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염소를 볼게. 17번 염소를 보면 중심에 플러스 17이라는 핵전화가 있고 K, L, M이라고 볼 때 전자가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10개가 채워지고 이렇게 바깥쪽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지? 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17 있고 K, L, M 해놓고 이렇게 된다. 알았어? 네.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하나가 들어온다는 이게 이거란 뜻이야. 들어왔다 이거지. 알아? 얘가 17분 7 마이너스지? 얘하고 네. 얘하고 네. 같은 주기 아니야. 같은 주기가 아니잖아요.
얘 몇 쪽인데? 3주기. 쟤는? 3주기. 근데 뭘 같은 주기가 아니야.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얘랑 얘랑 같은 주기야. 질문. 얘가 11번이 뚱뚱하겠냐? 17번이 뚱뚱하겠냐? 17. 아, 똑같죠. 반지름이? 같은 주기를 배웠는데 네, 17번이 뚱뚱해 홀쭉해. 홀쭉해요. 그렇지. 17번이 유액자가 크잖아. 이해갔어? 네. 그런 것들을 니들이 설명할 때 껍질이 똑같네? 번호 큰 애가 홀쭉. 껍질이 증가하네? 그럼 번호 큰 애가 뚱땡이. 음이온, 양이온. 자, 이제 마지막이야. 바로 이것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등전자이론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등전자이론. 알았어? 등전자야. 전자가 똑같다는 얘기지. 자, 볼게. 누굴 따라가느라고? 10번. 이것에 전자 배치를 따른다. 이런 거. 얘를 따른 애들이야. 뒤 누구 있었냐? 질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질소는 음이온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7번 질소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같이 볼게. 얘들이 왜 등전자 이론인가? 먼저 여러분들은 얘들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봐. 얘 2, 3주기잖아. 네. 일단 몇 주기 원소가 뚱뚱하다. 3주기. 그렇지. 그럼 3주기 원소를 골라내봐. 네. 11번, 12번, 13번이지. 그 중에 제일 뚱뚱한 애가 누굴까? 11번이요. 11번이겠지. 그래서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엔 2주기겠지. 7번, 8번, 9번. 누가 제일 뚱뚱할까? 7번. 그렇지. 8번, 9번. 자, 이제 얘가 이온이 됐어. 이온이 돼버리면 얘를 따라가니까 껍질이 동일해진 거야. 껍질이 동일해졌어. 그럼 원자 번호 제일 어떤 놈이 뚱뚱하다? 작은 놈. 그러면 얘가 1등. 얘. 그 다음에가 이렇게 됩니다. 왜? 껍질이 동일할 때는 유효 획자나가 큰 놈이 짱땡이거든. 홀쭉이거든. 이게 등전자 이론이라고. 이걸 전자 몇 개로 일정하다? 10개. 10번 내용. 됐어? 하나 더 볼게. 자, 얘 누구 따라가지? 18번 나르본. 얘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그래서 이런 걸 따질 때는 10번과 18번이 빠진다고. 원자 반지름 이런 거에서는. 알았어? 그럼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애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3에서 4주기라고 표현하고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인데 누군 빠진다? 18번 나르본이 빠지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먼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자, 누가 제일 뚱뚱할까? 그러면 4주기가 제일 뚱뚱하겠지. 그 중에 누구? 19번 칼륨. 그 다음에가 20번 칼슘. 그 다음에가 3주기인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15번 인이잖아. 그 다음에 16번 황. 이런 식으로. 그럼 이온 반지름. 얘는 거의 껍질이 똑같잖아. 그럼 번호가 제일 작은 인이 3가 마이너스가 제일 뚱뚱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6번 황, 17번 염소, 그 다음에가 19번 칼륨, 20번 칼슘이 매운 같은 걸 장식한다. 이해가냐? 네. 자, 이제 결론이다. 결론.
자, 이걸 포스잇에 붙여놔라. 노트 포인트 붙여놓으세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여기서 입자는 원자나 이온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알아도 제일 먼저 니네가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전자 껍질의 수야. 자, 이 전자 껍질 수는 가려막기 효과를 뜻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자 껍질의 수가 커진다는 건 반질이 무조건 커진다는 뜻이야. 알아두라고. 네. 이거는 뭐하고 비례값이라고? 안쪽 껍질수. 전자들 가려막기 효과라고. 이게 커지면 뚱땡이가 돼요. 이렇게. 이런 예가 누가 있냐면 같은 족이 있고 양이 오는 껍질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반질이 줄잖아. 전체 껍질에 대한 효과예요. 이제 껍질이 똑같다면 뭘 봐라? 원자 번호를 보는 거야.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원자 번호야. 얘가 커지면 유효 획자가 커지거든.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지름 어떻게 된다? 줄죠. 그게 누구냐? 같은 주기에서 껍질 동일하잖아. 또는 방금 전에 봤던 등전자이거든요. 이런 거 세트 1, 2. 그 다음 이제 이거 다 똑같아. 그럼 뭘 봐냐? 전자의 숫자를 보는 거야. 얘가 커지면 전자간 반발력이 커지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경우거든. 이런 경우가 누구냐? 음이온화 되는 경우가 꽤 없다. 이걸 써놓고 알겠죠? 네. 노트 왼쪽에 적어놓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자꾸 풀어보십시오. 그 1번부터 보고 2번 보고 3번 봐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다 써놨어? 아니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따란.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보여요. 그 같은 주기 등전자이거든요. 아, 글씨가 안 보여?
아, 참, 보고 적는데도 이러면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선생님이 진짜 글씨를 잘 쓰는 분인데, 아, 실평글씨 쓰면서 병신됐어요. 꼭 노트 오른쪽에 붙여요. 왼쪽에 장. 다 쓴 친구들은 127쪽을 가봐요. 127쪽에 3번을 보세요. 봤나? 자, 1번. 리튬하고 나트륨. 우리 첫 번째 전자 껍질을 봐봐. 나트륨이 3죽이지. 같은 죽이니까 그쪽으로 부동호 치면 돼. 이거 전자 껍질수에 대한 얘기잖아. 다음 2번. 나트륨하고 염소 같은 죽이잖아. 그때는 원자 번호를 보라고. 나트륨 쪽에 부동호 쳐야지. 번호가 작으니까 뚱뚱할 거 아니야. 그 다음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이온. 껍질이 사라진 거잖아. 그럼 나트륨 쪽으로 부동호. 그 다음에 플로린과 플로린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수가 늘어난 경우잖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알겠냐? 네. 여기를 여기까지만 127쪽까지만 숙제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필기 잘하시고